안녕하세요. TV특강의 최영주입니다. 오늘은 건강 문제, 당뇨병 이렇게 고친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합병증까지 포함하면요, 10명 중에 1명,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오늘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당뇨병 전문의 최수봉 박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뇨병 환자라고 우리가 진단 내려야 될 사람 중에 네. 환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반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당뇨병이 얼마나 좀 무섭고 심각한 병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첫째 이제 전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이고, 네. 당뇨병은 이제 서서히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단을 잘 못하고, 즉 자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특별한 방법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몸이 망가져서 네. 나중에 이제 심한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죠. 네. 그래서 눈도 멀기도 하고 콩팥이 망가져서 뇨독증이 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신경이 이제 망가지니까 다리를 타거나 또 소화 위장 장애, 뭐 설사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생활의 질, 환자의 생활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고요. 또 이 당뇨병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참 일할 중년기나 중장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회적으로도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더 자세한 내용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박수 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네, 이 당뇨병이라는 병은 그 아주 성인병 중에서 대표적인 병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그 중요한 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중에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한국 사회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 살던 시절,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이겠습니다만은 1940년대나 1950년대에는 상당히 당뇨병이 적었었는데, 최근 와서 전체 인구의 10%까지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이 증가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많고, 그것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선진국에 특히 서구화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3가지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때까지 먹던 음식이 상당히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이었습니다. 또 그 양도, 칼로리 양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부유해지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포화 지방산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음식이 서구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당뇨병 원인에 대해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가 서구화됨으로써 운동량이 감소하고, 또한 사회적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아주 나쁜 상태로 만들고, 그것이 결국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당뇨병을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무슨 병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또 일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죠, 음식을. 그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 하나는 뭐냐, 음식 먹는 이유는 첫째,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우리 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도 찌고, 살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살을 만들기 위해서 먹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왜 웃으세요? 제가 좀 살이 있다고 생각해 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스트레스죠, 이것도. 하여간 어떤지 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찌개백반 먹는 일은 피가 되고 살에서 먹는데, 우리 첫째 왜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음식을 먹으면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그렇죠? 그러면 이로 쪼개고, 이빨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식도 들어가서 저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주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려면 기계적으로 주물고 위에 또 나와가지고 소화 효소가 가지고 우리의 음식을 잘게 쪼갭니다. 어느 정도 잘게 쪼개면 아주 작은 물질까지 쪼갭니다. 특히 우리 음식이 이제 3대 영양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곡류,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곡류, 고기, 단백질, 그 다음에 기름, 지방, 이 세 가지죠. 특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곡류에 중심하죠. 곡류는 원래 주성분이 녹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말은 너무 큰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면 이 곡류는 뭘로 변하냐면 이것이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죠. 포도당으로. 그래서 우리 작은 창자에 미움과 같이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작은 창자에는 그 작은 실필주들이 많잖아요. 다 공략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창자의 실필을 통해서 피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럼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양이 얼마냐, 이걸 중심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혈당치라고 그럽니다. 혈당치. 우리 사람이란 몸의 모든 세포는, 모든 일들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가죠? 휘발유는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죠. 사람은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선 나같이 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료입니다. 연료. 근데 피 속에 연료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근육을 이렇게 움직인다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에너지 들어온 것은 여기서 작은 창자에서 들어오죠. 30cm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당이. 그래서 우리 몸은 피 속에 떠 있는 거거든요. 이 근육은 피 속에 떠 있어서 피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갈 적에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 피 속에 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요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췌장에서 나오는 일종 호르몬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만이, 피 속에 있어야만이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이것이 피를 떠나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직속으로 세포막을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여러 가지 세포 내 작용에 의해서 힘으로 바뀌고 살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되고 살되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목적적으로. 이 작용은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외부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만 된다고 그래서, 위나 장이 튼튼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 들어온 것이 우리 피 속에 있던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동화작용도 잘 돼야 됩니다. 당뇨병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췌장이 어떤 일로 해서 망가졌어요. 아주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다 망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망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망가질 수 있고. 그래서 망가지게 되면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적거나 아주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동화작용이 안 되겠죠. 적거나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 속으로 들어온 연료인 포도당이 피에만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쌓이게 되겠죠.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정상보다 해가지고 축적돼가지고 포도당치가 올라갑니다. 혈당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보다는 혈당치가 높아가게 되는 거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대개 평균 혈당치가 100mg/dL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그것보다는 2배 내지 3배까지 올라갑니다. 200 내지 300,
심지어는 뭐 400, 500까지 올라가 병적 상태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거죠. 고혈당. 혈당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고혈당 올라가는 걸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에너지 연료가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에너지 부족 상태죠. 연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만들 수가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부족해질 겁니다. 그게 힘이 없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심한 당뇨병 환자들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안 들고 힘이 빠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 살이 이제 살이 빠지죠. 저장이 안 되니까. 특히 살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빠지니까 힘은 항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살을 녹여가지고 이건 녹인다고 그래요. 진짜 녹아내려가 살을 녹여내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량이 빠져. 나랑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주인인데 주인은 에너지 부족 상태죠. 말하자면. 안 먹은 상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힘도 안 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내가 뭐 먹어야 되겠구나. 안 먹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음식량이 증가해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식하게 되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소화는 나중에 심한 합병증 오기까지 잘 되니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음식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포도량이 많이 들어와요. 음식 많이. 포도량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혈당처럼. 그죠? 많이 들어와서. 그죠? 더 올라오는데 이 인슐린이 더 안 들어오니까 얘는 계속 더 배고플 거 아닙니까? 애들이 보여. 그러면 너 적게 먹었다 생각하니까 더 많이 먹겠죠. 더 먹어요. 더 먹으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더 먹겠죠. 그럼 한 장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혈당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이 혈당치가 계속 올라가는 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이 우리 열려서 아깝지만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당이 나오기 시작해죠. 이 당이라는 게 바로 포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변에서 포도당이 보인다 그래서 당뇨병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 되죠. 그 당뇨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음식값이 좀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전체 생활하는데 음식이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두세 번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도 없을 텐데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그건 좋은데 뭐냐면 첫째 혈당치가 올라가면은요. 혈당치가 올라가면 혈당치가 오면 꼭 필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우리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선 당화 단백질, 포도당과 결합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화 단백질은 상당히 우리 몸에 나빠서 한 5년 걸려가면서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한번 생기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 여러 조직들을 같이 파괴시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조직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혈당치가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정도 지나야만이 자기가 합병증 오기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합병증 왔다 그러면은 환자는 5년 전에 벌써 혈당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5년 동안 합병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환자를 속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 같이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5년 후에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혈당 기억을 5년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말 듣습니다. 고혈당 기억을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기억 갖고 있잖아요. 5년 동안. 그런 말 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좀 늦게 오는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몸을 보면은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고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실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물이 말이죠. 근육과 구조물이 이렇게 짜그러들 거 아닙니까? 짜그러들면 이거 상당히 나쁜 거 아니겠어요? 혈관도 짜부러질 거고 신경도 짜부러질 거고 즉 해로운 영향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작용해가지고 이것을 합병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당뇨병과 서구의 당뇨병은 다릅니다. 당뇨병 환자의 80%는 비만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임상가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환자를 직접 보고 있으면은 80% 비만하지 않고 한 5%도 안 돼요, 비만한 게. 대부분은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환자들이 한 50% 되죠. 그래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신체 질량 지수라는 것은 비만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갖다가 밑으로 표시한 키 제곱으로 나눈 수치죠. 그걸 보면은 29나 30 정도 됩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임상 리포트를 보면은, 그러나 우리 한국 당뇨병에 발표한 거 보면 한국에서 본 거 보면 대개 평균 23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많이 동화시킨 사람이죠. 즉 말하자면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 당뇨병이죠. 우리같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슐린이 동화작용이, 결국 인슐린 양이나 동화작용이 상당히 서구보다 떨어져 있다. 또 정체중보다 떨어져 있는 당뇨병이라 그러면은 정상인보다도 동화작용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치료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잘못된 상태란 말입니다. 환자라는 건 정상인과 다른 상태가 환자입니다. 그 상태를 정상인과 똑같이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상인과 다른 점은 바로 췌장이 잘못돼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서구 당뇨병 같이 이 췌장이 그래도 굉장히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많이 먹는 거예요. 즉 비만이 원인이에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줄여야 되려면은 원료인 음식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소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식이라는 건 자기가 먹던 것보다는 작게 먹으라는 얘기지 정상보다 작게 먹으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 작게 먹고 건강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구형 당뇨병에서는 뭘 중심으로 되냐면 첫째, 비만하게 되는 거니까 비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량을 적정량 줄여라. 그래서 음식 중심, 식이요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형 당뇨병은 그거랑 다른 형이니까 작게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어서 혈당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죠. 원인은 이것이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 있죠. 식이요법. 누가 내 글씨 보더니 아주 예술적으로 쓴다고 그러던데. 식이요법.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인형 당뇨병이 아니라 서구형 당뇨병은 뚱뚱하니까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거는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 있지만은 몸에 활력을 많이 생긴다는 또 다른 종류의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화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한다. 그런 것도 되겠죠, 그죠? 운동요법도 중요한 거 될 거예요. 그래서 서구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주로 해서 다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 개 가지고서는 안 조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손해 보겠지만은 그 다음 방법은 약물요법을 해야 되겠죠. 약물요법. 약물요법은 뭐냐면 췌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으니까 췌장을 좀 자극시키는 약을 쓴다든가 첫째 약물요법.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인슐린 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췌장을 자극하는 먹는 약을 쓰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약을 쓰냐면 약종 중에서는 인슐린 작용력을 좋게 하는 약을 써요.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인슐린 민간성 약이라고 그래요. 인슐린 센스타이저, 인슐린 센스타이저라고 그러죠. 인슐린 민간성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약을 쓰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당이 높으니까 이게 포도당 독성에 의해서 우리 몸을 망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포도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아까처럼 원료를 적게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운동을 써서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동화호르몬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약물요법을 쓰는 방법. 네 번째는 소화를 저해시키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소화 저해제를 당뇨병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으면은 일부만 소화되고 일부 소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당이 적게 작은 창자에 있으니까 혈당은 떨어지겠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한국형 당뇨병에서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 췌장이 원래 좀 많이 망가져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과 같이 되기가 힘들죠. 우리 한국형 당뇨병에 맞는 새로운 치료 방법, 또는 적극적 치료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췌장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의 경우죠. 항상. 이 경우는 췌장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췌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슐린을 내뿜는 일이죠. 내뿜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는 일이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이 약물 죽배 중에 인슐린 치료 방법이 되겠죠. 인슐린 치료 방법. 우리 몸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은 어느 때 인슐린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때 인슐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화가 많이 될 때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소화가 되냐면 음식 먹을 때죠. 음식을 언제 먹냐 하면은 식사 시간이죠. 그 식사 시간이 몇 번 있냐 하면은 하루에 3번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루에 식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의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만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장이 어떻게 나냐면 식사 때 이게 이제 그 인슐린 나오는 뭐예요? 동화장인데 인슐린이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후 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점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녁 때 떨어지고 저녁 식사 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인슐린 양이에요. 인슐린 나오는 인슐린 양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보통 때 천천히 나오는 24시간 지속적으로 나오는 양의 조그만 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음식 양에 따라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양의 약 4분의 1에 한 10분, 20분이 나오는 거죠. 요 기초가 한 4분의 1 정도 나오고 요 식사가 각각 3분의 1씩 나오니까 그래서 인슐린 나오는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 이렇게 마른 당뇨병 환자의 경우 보면은 인슐린 양이 상당히 적게 나오죠. 그러면 좀 뚱보 당뇨병 환자 어떻게 나오냐? 요거는 이제 약간 적게 나와요. 약간 적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약간 적게. 요건 좀 이제 저 뚱보면서 당뇨병 환자들이죠. 근데 우리 이게 삐쩍 마른 당뇨병 환자들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 이제 소극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소극치료라는 거예요. 소극적 적극 치료는 뭐냐면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 합병증은 고혈당에 의한 효과, 고혈당의 결과로서 나온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떨어뜨리면 환자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혈당 조절하는 걸 적극적 혈당 조절하는 의미에서 적극적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치료 방법은요. 인슐린을 주면은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맞는 인슐린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시간형 인슐린입니다. 그 서방형 인슐린입니다. 한 번 맞으면은 천천히 한 번 맞으니까 24시간 지속한 인슐린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인슐린이 피 속에 나오는 모양 보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뭐 아침 식후에는 인슐린치가 비슷하니까 동화장이 비슷하니까 혈당치는 거의 정상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점심 식사 후나 이런 데 되면은 여기나 여기 보면은 실제 정상인은 이 수치인데 이렇게 맞는 경우에는 이 정도 수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높죠. 너무 높으면 동화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피 속에 있는 포도당치를 너무 떨어뜨려 버려서 저혈당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혈당 안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작게 주면 되죠.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이때는 너무 적어지죠. 아침에. 그러면 고혈당이 아침 고혈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고혈당 안 오려면 오후에 저혈당이 와야 되고 저녁에 저혈당 안 오려면 아침에 고혈당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정상에는 인슐린을 이렇게 공급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2번 맞는 인슐린 치료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요. 이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인신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 모양을 정상과 똑같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인공 췌장기라고 이 모양과 똑같이 인신 공포인 기계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공 췌장기에 따라서 인신을 바깥에서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은 마치 자기 췌장 정상 췌장에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그렇다면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인공 췌장기 치료법 혹은 쉬운 말로는 인신 펌프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 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원인적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인공 췌장기란 인신 펌프 치료법은 인슐린 양뿐만 아니라 그 패턴까지도 정상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인달 치료 방법에 따라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연구가 뭐냐 하면은 1983년도에 시작해서 1993년도에 발표한 미국에서 연구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는 연구입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그것은 1441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에게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선 연구를 시켰습니다. 10년간. 그러면서 1440명의 당뇨병 환자가 오자마자 반수는 이런 식 치료를 하고, 이런 식 치료. 옛날부터 쓰고 있던 인슐린 치료를 하고, 반수는 적극적 치료로서 인슐린 펌프 치료나 하루에 여러 번 맞는 다해요법의 인슐린 치료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10년간 두 그룹에 대해서 혈당치 변화와 또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을 조사해서 10년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 위에가 기존 치료입니다. 이 기존 치료. 기존 치료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시에 혈당 검사를 720명한테 해가지고 10년 동안 해서 그 혈당치를 10년치 했던 혈당치를 모두 합병을 칩니다. 평균된 게 굉장히 많은가 보죠. 굉장히 많은 환자 숫자 보면은 혈당치가 200 이상이 되죠, 전부 다. 요게 200이니까, 그죠? 그러나 이 적극적 당뇨병 치료 시에는 혈당치가 전부 다 150, 요거는 150 조금 넘습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다 150 이하죠. 하루 종일 혈당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동안에 한쪽 그룹은 혈당치를 150 이하로 유지했고 한쪽 치는 200 이상으로 유지했다는 거죠. 200, 250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환자들의 합병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중에 가장 환자를 괴롭히는, 가장 나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망막증입니다. 눈이 장님이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 망막증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봤습니다. 옛날 치료한 경우에 기존 치료실을 보면은 1년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죠. 3년까지 약간 차이가 있죠. 5년 되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 10년이 되면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55%의 눈의 망막증이 이 검사상 발견됐지만은 기존 치료, 적극적 치료한 경우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2%만이 망막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년, 10년이니까 그렇죠. 9년, 10년 더 크게 벌어지면 더 크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적극적 치료한 경우에는 망막증 오는 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한 6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합병증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10년 후에 결과를 보면은요, 이 망막증의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 망막증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장합병증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반 정도로. 소변에서 단백질 나오는 율 혹은 또 미세 단백질 나오는 율을 보면은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경합병증을 보더라도 훨씬 적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단히 10년간 거친 많은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없는 제1형 당뇨병은 아니고 제1형과 비슷하지만 많이 떨어져 있어요. 1형과 비슷하지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상태죠. 이럴 적에 혈당치를 정상화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건가 많이 관찰해봤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그중에 많은 수의 당뇨병 환자들이 한국형 당뇨병 환자들이
아무 치료도 필요 없는 아무 치료가 안 해도 되고 혈당이 정상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대개 1년 이내에 온 당뇨병 환자 보면은 기계를 띄고 치료를 안 해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율이 약 한 64%, 65% 정도 되고 2년, 5년간 알타가 시작한 당뇨병 오래된 환자는 좀 적어지고요. 요것은 또 적어지고 10년, 15년 되고 그래서 일찍 혈당을 정상화시키면 시킬수록 치료를 안 해도 되는 혈당 저하율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냐면 우리 당뇨병의 합병증이 오는 거나 피해를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고혈당의 피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혈당 오면 당뇨병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이라는 건 우리 세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 있는 망막의 혈관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또 신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경의 세포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췌장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 세포니까 혈당 높은 상태에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췌장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높은 상태에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췌장 기능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나빠지기 전에 초기부터 포도당 독성을 없애버리면은 상당히 회복할 가능성이 많죠. 몸이 좋아지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기 때 하면 상당히 빨리 정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인 인슐린 분비량의 변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입원했을 적에 처음에 왔을 적에는 공복 인슐린 분비량은 이 정도였습니다. 6주 후 적극적 치료한 6주 후에 보면은 통계적 유일하게 좀 증가했고요. 이 65주 그러니까 네 달 남아 한 1년 후 정도 되죠. 1년 후보다 더 되나요? 그 정도면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후 인슐린 분비 우리가 식사했을 때 인슐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적었지만은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회복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증가한 사람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제 옛날 치료 보면 소극적 치료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치료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의 당뇨병의 원인에 맞게끔 그 원인을 제대로 공격을 해서 제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방법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이 당뇨병은 어떻게든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처음부터 보여드렸지만은 혈당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우리 몸에 독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 조직과 세포들이 망가지니까 우리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을 정상화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서 좋은 영양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당뇨병 상태라는 것은 동화작용이 부족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몸무게가 마를 수가 있죠. 영양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부터 음식을 적절한 음식, 작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상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화 호르몬의 부족이니까 동화 호르몬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뇨병에 안 걸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이냐? 우리가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원인을 확실히 몰라요. 지금 우리가 당뇨병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중간 결과는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췌장이 망가졌다든가 또 인슐린 작용이 부족했다든가 아니지만은 무엇이 진짜로 인슐린 분비력을 떨어뜨리고 췌장을 망가뜨리고 또한 인슐린 작용을 떨어뜨린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가장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거죠.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슐린 작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슐린 저항성. 좀 복잡한 말이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 작용력 저하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저항성. 저항성이 있다.
이게 이제 소견 당뇨병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췌장에 인슐린 공급하는 장에서 인슐린 공급하는 녀석이 힘이 많이 들죠. 오버워킹해서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또 뭐가 생기냐면 인슐린 분비능의 감소가 옵니다. 인슐린 분비능의 저하. 이 췌장의 분비능의 저하가 오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당뇨병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태초에 인슐린 저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슐린 저하가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성인병을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성인병 오게 됩니다. 이 성인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어떤 병들이 오냐면 아주 우리가 치료하기 힘든 병들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공격해야 될 최후의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성인병이 오게 되는 거죠. 뭐냐, 고혈압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이 인슐린 저항성이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뚱뚱해지는 거, 그 비만증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동맥 경화증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이 5가지 병이 모두 다 성인병입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는 얘기죠. 그 원인을 가면 보면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살기 싫어질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이게 학자적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뇌가 행복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뇌 특정 부위가 행복해지면은 생기지 않고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 봐보면은 우리 몸이 저항성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에 운동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또 좋아져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그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게 신호 체계가 달라지면서 그 에너지만 소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운동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건강하게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그래서 운동 부족이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안 오려고 그런다면은, 성인병이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면은 당뇨병은 예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인병도 마찬가지 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이죠. 그와 관계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기 종류를 많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지방 중에 최근 연구에는 포화지방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그다음 소고기에 있는 육축에 있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좀 낫다고 최근에 영양학자들이 보고는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소화되는 경우에 상당히 이런 성인병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와서 이제 당뇨병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구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말이죠. 치즈 피자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바뀌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하기 때문에 그런 식사하지 말고 탄수화물 우리 옛날 고유 식사대로 탄수화물 많이 먹고 기름과 지방은 적게 먹는 이런 식의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한국식으로 먹고 그다음 운동하고 그런 것이 우리 몸을 파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술, 담배는 말입니다. 첫째, 술은 우리 몸에서 이용당할 적에 포화지방, 지방산이 이용당하는 그런 비슷한 거의 똑같은 효소를 통해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에너지 양도 보면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방을 많이 먹은 거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쁩니다. 두 번째 담배의 경우에는 당뇨병 관계에서 담배 그 자체가 인슐린 작용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인슐린 담배 그 자체가. 그다음에 담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상태도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담배도 동맥경화를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그런 의미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안 피는 것이 훨씬 더 합병증 예방이나 혈당 조절에 좋은 것이죠. 네. 이것으로서 그러면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주위에 저도 중년 여성인데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 제가 아는 그 상식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조금 많이 걸리죠. 왜 그럴까요? 그 여성들의 보면은 대개 그 당뇨병 걸리는 이유가 네. 임신하고 나서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이 임신이라는 그러한 여성의 특유의 일 때문에 그게 큰 일이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기다 생각을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예.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약자니까 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의학적 관찰을 적게 받게 되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이 직장 다니면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듯이 좀 그런 병원에 가끔 가면은 체크가 될까요?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때 조금 나쁘게 조금 삐걱했을 적에 이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선생님, 환자도 환자지만요. 그 뭐라 그럴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가족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도와줘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식구들이 어떻게 좀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우리가 뭘 보면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좀 많이 먹지 말아야 되니까 많이 먹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극을 적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도와주고 또 한 가지는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금방 낫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우울해지기 쉽다고 할까요? 네. 근데 피곤한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적극적으로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규칙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또 이 노력해야 될 병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도와줘야 되겠군요. 그럼요. 옆에서 예. 여러 가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수칙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이라든가 고기 종류를 소비를 줄이고 이 저항성 좋게 하는 탄수화물 쪽으로 배분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당뇨병은 예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걸리시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꼭 치료해서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당뇨병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